제1차,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독일. 과거 독일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해 두 차례 전쟁을 일으켰죠. 이로 인해 추축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전 세계의 눈초리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독일은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전 세계 GDP 순위 4위라는 경제 강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또 완전히 씻어낼 순 없지만 과거 저질렀던 잘못을 청산하는데 꾸준히 노력하면서 신뢰를 쌓아왔고, 현재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치 장악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즉 EU의 실질적인 맹주이자 유럽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세계대전의 전범국 독일이 어떻게 유럽의 실권을 잡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유럽의 1위 국가 독일입니다. 독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가지 있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압도적인 기술력의 자동차일 것 같은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제차 하면 떠오르는 자동차들이 대부분 독일 기업이에요. 또한 전차 군단이라고 불리는 축구 강국이자 맥주와 소시지, 하리보 젤리 등이 유명한 나라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독일의 이미지, 바로 전쟁 범죄 국가입니다. 과거 독일은 막강한 군사력과 산업력을 바탕으로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인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인류의 쓰라린 역사인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킨 바 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항하는 연합국의 공세로 1945년 독일의 만행은 저지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참전 이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전범국 독일의 말로는 좋지 못했죠. 일단 두 개의 독일, 즉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동독은 소련의 점령하에 공산주의 체제를 이루게 되었고, 서독은 미국, 영국, 프랑스로 이루어진 서방연합국의 점령하에 자본주의 체제를 이루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때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소련이 점령하고 있었던 동독에 위치해 있었죠. 아무래도 베를린은 독일의 상징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뉘어 통치를 당하기도 했어요. 결국 공산주의 체제였던 동독에 위치한 유일한 자본주의 체제 서베를린을 외딴 섬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 상황은 즉 전쟁 이후 독일은 스스로의 주권을 잃어버린 채 다른 강대국에 분할 통치당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펼쳐진 시대의 흐름은 이런 독일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다름 아닌 냉전 시대가 펼쳐졌던 거죠. 당시 양극 체제 하에서 미국과 소련은 잠재적인 권력 투쟁을 이어갔고, 이 두 나라는 더 많은 국가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미국은 서독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유럽 국가들을 반드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이로 인해 지금부터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함께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며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바로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 첫 번째 제안이었던 트루먼 독트린의 경우에는 공산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나라에게 각종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고, 두 번째 제안인 마셜 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황폐해진 서유럽 국가들을 위해 현재 가치로 약 150조 원 상당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원조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1947년부터 1951년까지 약 4년간 진행되었던 미국의 마셜 플랜은 서유럽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원조를 지속해 유럽 각국의 경제력을 점차 회복시켰어요. 이 중에서도 미국 영향력 아래에 있던 서독의 경우 전쟁 이전의 경제력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다른 서유럽 국가와는 달리 전쟁 전보다 더 높은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거든요. 이후 서독은 미국의 경제 원조의 탄력을 받아 1950년부터 1960년까지 축적되어 왔던 기술력과 제조업, 여기서도 특히 근면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단합해 국가 재건에 힘쓰기 시작했고,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부흥을 이룩하게 됩니다. 당시 서독의 GDP는 영국과 프랑스 GDP의 5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전 세계 4대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가파른 성장세를 달리던 서독과는 달리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던 동독의 상황은 처참했어요. 먼저 분단 직후 소련이 동독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경제발전 계획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련은 한때 서베를린과 마주한 지역에 봉쇄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정치적 억압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동독 사람들은 생활 필수품을 배급받으면서 간신히 끼니를 때워야 했죠. 이 상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각해졌고, 참다 못한 동독 사람들은 서베를린 또는 서독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소련은 자본주의의 유혹을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서쪽으로 향하는 통로를 폐쇄하겠다며 베를린 경계선에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기도 했죠. 이 장벽이 바로 베를린 장벽이고요. 그러던 1989년 동유럽 곳곳에서 공산체제를 반대하는 시위와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동독 국민들 또한 자본주의를 열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공산당 정부의 대변인 권터샤보브스키의 어이없는 말실수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실수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정부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던 동독 국민들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 여행 규정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 여행 허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니까 괜히 동독에서 탈출하지 말고 불만 있으면 우리가 허락하는 곳으로 여행 갔다 와라 라고 발표해야 하는데, 이걸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출국이 인정된다 로 발표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동독은 얼떨결에 완전 개방화되었고, 이에 수많은 동독인들은 베를린 장벽으로 달려가 장벽을 붕괴해버렸던
결정한 거죠. 결국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 4개의 국가와 동독 서독의 정상들이 모여 합의를 진행한 결과 독일은 지난 1990년 10월 3일 분단된 지 41년 만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통일국가가 됩니다. 이렇게 독일이 서방 세계로 편입되자 지난 1993년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유럽연합, 즉 EU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통일하게 된 독일은 이후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 등의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먼저 서독인들과 동독인들의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는 5배 이상 차이가 났고 동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서독의 제품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즉 서독과의 경쟁에서 밀린 동독의 산업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동독의 실업률은 서독의 2배를 넘어서게 되었고 이후 독일의 경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기 침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2002년 당시 독일의 총리였던 게르하르트 슈레더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폭스바겐 노무 담당 이사 출신이었던 페터 하르츠를 중심으로 실업률과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방안을 모색하게 되죠. 이때 발표한 개혁안이 바로 아젠다 2010입니다. 또 여기에 포함된 노동시장 관련 내용을 4개 법안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을 오늘날 하르츠 개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하르츠 개혁은 장기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의지가 정말 강했습니다. 나쁜 일자리라도 실업보다는 낫다라는 마인드로 사회적 인식이 좋든 말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미니잡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증가시켰어요. 이건 고용과 해고를 보다 쉽게 만들겠다는 거죠. 또한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한 뒤 공공고용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면 급여를 삭감시켜 버리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극단적인 개혁안이 실행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개혁으로 인해 노동 안정성이 떨어지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질 낮은 일자리가 강요될 수 있고 빈부격차 심화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정책은 지난 200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당선 이후에도 중단 없이 이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결과는 말 그대로 대성공이었죠. 먼저 독일의 강점인 제조업, 그러니까 자동차, 기계, 제약, 화학 등과 같은 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장기간 침체에 허덕이던 경제 성장률을 2006년에 OECD 평균까지 회복시켰어요. 게다가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도 독일은 가장 안정적인 회복력을 보이며 2018년까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죠. 결국 2005년 11.3%에 달했던 실업률은 2021년 기준 3.6%라는 엄청난 성과를 낳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독일은 그동안 한 나라가 독주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EU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EU에서 독일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독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있었죠. 네, 다름 아닌 유로화입니다. 먼저 독일은 2002년 전까지만 해도 마르크화를 사용해왔어요. 하지만 같은 EU 회원국으로서 마르크화의 강세를 지켜만 볼 수 없었던 프랑스 등의 국가는 독일한테 유로화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죠. 결국 독일은 EU의 통합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유로화가 마르크화보다 가치가 낮았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얻게 되면서 독일에서 생산된 상품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안 그래도 제조업에 강점을 둔 나라가 수출 경쟁력까지 높아졌다는 거죠. 이때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도 함께 이득을 봤고요. 또한 유로화는 여러 나라가 묶여 있어 통화 가치의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무역을 하면서 이득을 보면 볼수록 돈의 가치가 높아져야 하는데 EU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유로화의 특징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오르지 않아요. 이로 인해 독일은 높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죠. 이에 반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같이 자국 화폐보다 유로화의 가치가 높았던 남유럽 국가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같은 제품으로 봤을 때 더 싸고 품질 좋은 독일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유로존에 가입된 국가들은 서서히 독일의 경제 흐름을 따라가게 되었고 독일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상황은 유럽의 경제 상황이 자연스럽게 독일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유럽의 경제 상황이 큰 문제 없이 흘러간다면 다행이겠지만 주변국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이건 독일이 돈을 흡수한 것으로 간주해 재정이 어려운 나라가 생기면 독일이 무조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독일만 계속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스같이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나라들이 망해가는 거 아니냐, 이 같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이 브렉시트, 즉 EU에서 탈퇴했다는 목소리도 많이 들려왔는데 이후에는 더 이상 독일 없이는 EU가 흘러가지 못할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각종 정책, 국가 운영 방식 등을 독일과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지지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독일의 결정이 곧 유럽의 결정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된 거죠. 이에 지난 2014년 타임즈는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유럽의 제1철칙은 정말 간단하다. 유럽이 제안하고 앙겔라 메르켈이 처리한다. 이 말은 즉 마지못해 자리를 맡은 패권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독일이 패권국이 되기 위해 앞장선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나라들이 독일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었죠. 결국 독일의 입장에서는 EU를 등에 업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각국에서 경제위기, 난민 등의 사회적 문제가 펑펑하고 터질 때마다 모른 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이로 인해 EU에서
인해서 독일의 부상과 영향력 증대는 불가피한 상황인 건데 2005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지난 2021년 12월 그녀의 뒤를 이은 올라프 숄츠 총리의 지도력이 이유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